두 번째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우리 사회의 배제와 배제의 반대말로서 포용국가의 과제 부분을 오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제라는 말은 좀 익숙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배제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그동안 격차, 불평등,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죠. 빈곤.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좀 역동적이고 체계적 개념이 배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제라는 개념은 예를 든다면 빈곤은 경제적 소득 중심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배제는 더 다양한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사회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문제라든지 다문화 가정 문제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적 소득을 넘어선 우리 사회가 갖게 되는 배제의 안 좋은 하나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뭐 미국 사회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해서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경제적 빈곤 문제를 넘어선 이 사회적인 인종적인 그런 문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문제도 크죠. 예를 든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교와 신교와의 그런 갈등 문제, 또 이슬람권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많은 내용들을 포괄을 할 수 있습니다. 배제를 뭐로 보느냐, 광의로 보느냐, 협의로 보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광의 측면의 사회적 배제라고 할 때는 사회의 연대의 하나의 해체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상태 문제하고도 연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인 결핍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연대가 해체가 되거나 이렇게 이완이 되게 되면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부와 관련된 사회 공동자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격차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광의의 의미의 사회 배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협의의 개념의 이제 사회적 배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단 간의 좀 역학관계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미국 같은 사회에 있어서 인종 간의 갈등의 문제는요, 그런 집단 간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 제가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노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런데 이 노인 어르신들의 비율 어르신들이 이 소득 보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빈곤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이런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차별, 선입견, 편견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연령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사회는 이 연령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인 중심주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덜티즘이라고 하거나 또는 어덜트 센트리즘이라고 하는데 속된 말로 우리 사회에 꼰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꼰대주의. 이런 것들은 사실 연령 간의 사실은 관계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빈곤의 또는 차별의 어떤 상황들을 상태로 볼 것이냐, 집단 간의 역학관계로 볼 것이냐 하는 데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 이렇게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양하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격차와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대기업의 임금의 자료들이 이제 충분치가 않아서 이 뒤에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의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이 시각적으로도
정규직 비정규직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격차 구조가 훨씬 큰 폭으로 벌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 노동시장 이론에 있어서는 대기업은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데 안정된 하나의 노동시장이죠. 이런 것과 중소기업 간에 여기 막 영세기업과 비교해 보면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격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산의 격차가 훨씬 큽니다. 우리 사회는 소득의 격차보다는 자산의 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앙등을 했죠. 그래서 이 심지어는 이제 30대 같은 경우에 그 자산 격차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 정말 이 한 정부 내에서 그것도 단기적으로 이걸 금방 극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굉장히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문조사의 결과인데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요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관식인 부분이죠. 가장 큰 부분이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다.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조기 퇴직에 따라서 퇴직된 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거의 뛰어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열악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재생산되고 있는 것과 또 노동인구가 증가하고 또 세대 간의 이전 기능이 약화가 되고 있는 것, 재벌 전문직 중심의 그런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하도급 관행에 대한 개선이다. 이거는 오히려 현재 정부에서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기술에 대한 보호 강화라든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포용혁신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설계를 이렇게 2018년에 낸 보고서가 그래도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직접적 관계일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실선이 되는데 별도의 이제 영향은 미치지만 크지 않은 부분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소득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을 넘어서서 자산의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 최근에 부동산 문제 뭐 정책이 24번인가 24번째 아마 발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자산의 불평등의 문제는 단기간에 이렇게 극복이 잘 안 될 문제고 정부가 참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체감적인 하나의 부분,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뭔가 아주 뭐 급진적인 정책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임차인에 대한 보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기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GDP의 순위는 이렇게 쭉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사회 지출비의 순위 그런 것도 약간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인당 GDP의 순위도 이렇게 높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성평등의 순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서 첫 강의는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행복은 크게 보면은 삶의 질로도 보고 물질적 조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두 개 다 이제 조건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물질적 조건에 비교한다면은 요 정도 이렇게 그 100%의 어떤 비율로 보게 된다. 상승폭이 여기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물질적 조건보다는 삶의 질의 조건이 훨씬 낮은 단계에 있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삶의 질의 상위권 지표는 앞서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이나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은 높은데 삶의 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약 중위권에 해당이 되고요. 또 삶의 질의 하위권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라든지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낮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소득 보장적 측면입니다.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못 갖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가입률이 첫째는 낮고요. 해약률도 엄청나게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보험에는 우리나라의 사각지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정규직의 비중은 거의 한 과반수를 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회보험에 제외된 사각지대 굉장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보험이라든지 각종 사회수당이 생활을 하기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보장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소득 대체율이라고도 하는데 보장성이 굉장히 낮고 서로 또 체계적이지가 못하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거의 100%죠. 가까이 90 몇 %까지 올라갑니다만은 4대 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하면 5대 보험인데 사회보험 가입률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비정규직은 놓여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비교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보장의 수준을 보게 되면은 이 소득 대체율 같은 걸 통해서 얼마만큼 노후에 본인의 생활을 공적연금으로서 보장을 해주느냐.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한 5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40%가 안 된다라는 거죠. 상당한 격차가 있고 실업급여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 전체적인 평균 임금 대비 기초임금의 급여 수준이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한 5분의 1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5%를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빈곤율도 굉장히 높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율, 상대 빈곤율이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40만 원 미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이것도 약 한 49%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생활 보장률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소득 중심의 내용을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회 배자라든지 격차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는 이런 사회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용적 성장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Inclusive Growth, 이 포용적 성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월드뱅크 같은 데서는 포용적 성장과 더불어서 혁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OECD, 그다음에 국제노동기구, EU, UN 이런 데서도 이 포용 사회와 혁신 사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소득 중심의 그런 격차를 봤는데 지역 간 격차 문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역 간 격차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격차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국의 수도권의 인구 비중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작년 말 기준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어서는 사회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딱 한 개 국가가 자그마한 나라가 있긴 한데 그 지역도 수도권의 인구가 몰린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플란데렌이라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인구가 몰려 있는 사회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벨기에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인구가 과반수인데요. 일본은 34.5%에서 지난 30년 동안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영국도 오랜 지역 균형 발전을 정책을 했던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인데 이런 나라들은 지난 30년간 인구의 그 수도권 집중 격차가
거의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의 집중도가 급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영국은 36.4%, 프랑스는 18.3%에서 큰 변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모든 자원을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이지만 성장 역량은 제가 볼 때 그리고 지역 지배력은 70에서 9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인구의 반 이상으로 그 한국 전체의 어떤 역량, 지배력 이런 것은 70%에서 90%입니다. 이런 게 가속화되면 어떤 사회가 되느냐? 프랑스의 지리학자가 1940년대인지 50년대 초인지 기억은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유명한 그 그라비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책이 이름이 뭐냐면은 파리와 그 밖의 섬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한국 사회는 수도권의 면적, 서울의 면적은 0.6%고 수도권의 면적은 11.6%인데 정말 수도권과 그 밖의 섬이다. 그 밖의 사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수도권 집중화가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통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천대기업, 우리는 대기업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천대기업은 73.4%, 이 천대기업의 매출액은 86%이고요. 100대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그것도 서울에 91% 정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타트업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동력의 90% 이상이 사실은 수도권에서 투자를 받고 있고요. 일자리 상위 지역들로서 등장하는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이고 신용카드 결제가 80%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신규 고용은 65%,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수는 60.8%, 그리고 각종 SOC와 같은 신규 투자액은 95.8%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부분에서도 큰 변화인데 특히 대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자 중에서 대졸 이상이 참가하는 비율로 보게 된다면은 서울이 1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위가 대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 관리직 취업자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 바로 서울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굉장히 2, 3위 높고요. 그 다음에 1인당 개인소득 여기 보시면은 서울 그리고 울산, 경기, 대전, 부산 이런 순위로 개인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도권 중심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역순위 되겠습니다만은 비교적 낮은 데가 울산과 경기, 서울 이런 지역이 요거는 역순위입니다. 수급자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수급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냐 이거를 역순으로 냈습니다. 역채점을 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빈곤자가 적은 데가 울산, 경기, 서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사망비 같은 것은 부산이 계속 높습니다. 2018년 14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표준화 사망비 같은 경우에는 요거 낮은 순위입니다. 요게 이제 요것도 요 빨간 걸로 이렇게 별표를 표시한 게 역순위 되는데 서울은 좀 낮은 편이고 대전도 낮고 경기도 낮습니다. 반면에 부산하고 이제 그 충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울산은 표준화 사망비가 가장 높습니다. 역순으로 하니까 가장 낮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는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지역 간의 소득과 표준화 사망비 이런 부분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균형 발전의 과제인데 제가 이제 이 지역 간 격차를 해결을 하고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이 전략과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행정안전부라는 부처가 있습니다.
이 부처는 중앙부처로서 지금 현 정부 하에서 자치와 분권의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영국은 어떤 부서를 가지고 있느냐, 공동체와 지역 정부라는 부처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고 여기에 한 10년 전부터 주택이라는 기능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동체, 지방정부 이런 부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과 그리고 분권 여기에 집중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향후에는 행안부 같은 것은 폐지를 하고 지역균형자치부 같은 걸 저는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주택을 같이 결합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국토부 하에 이 주택 업무가 담당되다 보니까 SOC 중심의 접근을 많이 하다가 보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례처럼 지역균형자치부를 설치하자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시화는 현재 법안은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능으로는 정말 연방제의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앙정부와 지역이 국가의 국정이라든지 국가 권력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은 오랫동안 영국은 그 전체 유나이티드 킹덤 스테이트라고 해서 네이션 스테이트가 있지만 영국 하에 보면 4개 칸츄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가 있는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장관으로 내각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앞으로는 지역 장관제대로 운영을 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시도지사들이 윤번제로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지역 장관제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정부에서 돈을 당당하게 받고 또 지역도 그냥 돈 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중심의 국가 균형 여기 좀 관련된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포괄적인 광역권 중심의 재정 운영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요즘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은 광역연합 또는 김경수 지사가 메가시티 리전 이런 걸 들고 나오는데 저는 세계가 지금 광역권 중심으로 많이 움직여지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제5차 국토계획 안에 슈퍼 메가 리전까지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영남권, 그 다음에 수도권, 그리고 호남 충청권까지 포함하는 슈퍼 메가 리전을 한 3개 정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광역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권 전략 계획을 좀 현실화시켜서 이걸 베이스로 이제 재정을 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급 거점의 브레인 허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실은 그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브레인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브레인 허브를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저는 생각에 지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25개 국제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게 유성에 많습니다. 16개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각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분산시키자. 그리고 이제 세태 지역 중심에 우리나라 읍면동이 한 3,5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복합결핍 지수가 높은 한 700개 정말 어려운 동네에 에너지,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든지 재생에너지 그리고 ICT 기반의 이런 것들 교통이나 스마트 케어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타운을 시범 사업을 한 700개 우선적으로 좀 해보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용 실천 전략 이런 것들에서 동네에 대한 하나의 정체성을 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중소 행복생활권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 함께 배제 없이 통합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